예, 오늘 이러한 중요한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참으로 주최측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컨퍼런스의 주제가 시사하는 것처럼 아마 우리에게 이 시대에 확실을 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세상은 온통 불확실하다는 것이고 우리는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시대를 대전환의 시대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무엇이 바뀌어야 하느냐? 우리의 경제 시스템, 우리의 이 공동체의 생각의 방식, 행동의 방식, 그에 따라서 정부와 또 정치권의 이 한국 사회를, 한국 경제를 어디로 이끌어 갈 것인가에 대한 사고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제가 특히 여러 가지 불확실성 또 위기의 시대라고 얘기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 기후 위기에 초점을 맞춰서 20분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작년에 이제 코로나19로 대표되는 질병 위기의 시대가 이제 한 1년 10개월 정도 됐습니다. 참으로 길게 느껴지죠. 2020년 1월에 시작된 제가 이 상황을 보면서 이러한 세계의 어떤 엔터티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사실은 선순환의 구조가 되지 못하고 악순환의 구조로 계속 세상이 나락으로 빠지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질병 위기가 왜 경제 위기를 가져오는지는 우리가 현실에서 온몸으로 지금 세계 경제가 체험하고 있는 것이고요. 특별히 질병 위기의 배후에 기후 위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앞에 발표 앞에 해주셨던 말씀과 또 축사에서도 나왔지만 이 기후 위기와 질병 위기가 아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는 것이 과학자들의 많은 연구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제학자의 차원에서는 왜 기후 위기가 발생했는가? 바로 인간이 만들어낸 탄소 경제 때문이다. 에너지 사용이 화석 에너지에 기반을 두면서 그것이 엄청난 세상의 변혁을 가져왔지만 그 부작용이 이제는 20세기 중후반 이후로 기후가 점점 따뜻해져 가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됐고 이제 21세기에 들어서는 그것이 미래 세대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여기 청년들도 많이 와 계시지만 지금 당장 우리에게 닥쳐지는 문제로 이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예, 이게 오늘 앞에서 이제 역사학자께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난 2000년 동안의 세계 GDP의 흐름입니다. 보시면 0에서부터 계속해서 수평선을 달리다가 1820년 이 점이 약간의 이제 기울기가 플러스로 되는 지점이 1820년을 기점으로 하는데요. 1820년부터 이제 정확히 200년이 지났죠. 1820년부터 지금 2021년이니까 그 사이에 저렇게 엄청난 가파른 기울기로 세계 GDP가 폭등을 했습니다. 그 혜택을 다 지난 200년 동안 우리의 선조를 포함해서 우리가 누리고 지내왔던 것이죠. 이 핵심은 뭐냐 하면 이 그림에 있듯이 1800년부터 현재 220년에 걸친 이 에너지 소비의 형태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대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석탄, 석유, 천연가스입니다. 이 3대 화석 에너지원이죠. 이 3대 에너지원을 화석 에너지원을 우리가 185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사용을 하기 시작하면서 또 이것이 만들어내는 전기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상용화되면서 우리의 삶의 질, 또 생산성, 기술 혁신, 자본 축적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이루어져 왔죠. 그러나 문제는 그와 동시에 같은 비슷한 모양으로 이산화탄소도 증가해 왔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훨씬 더 긴 기간의 이 기후 변화의 흐름을 그래프로 잘 보여주셨는데 1750년부터 해서 탄소의 배출은 그냥 변동이 없다가 1850년대부터 이제 증가하기 시작해서
오늘에 와서는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그래프를 보통 하키채에 비유하죠. 하키채 아시죠? 이렇게 하다가 구부러져 있는 거.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 제이커브라고도 얘기를 합니다만 결국은 화석 에너지의 사용이 GDP의 증가, 그에 따른 우리의 삶의 질의 향상을 가져왔지만 동시에 그 큰 부작용이 바로 탄소의 배출을 통한 이 기후 변화, 기후 위기를 우리를 인류를 안내했다는 것이죠. 과연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오늘의 제 이야기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여기 우리 학생들도 좀 와 계신 것 같은데 우리 학부 경제학 교과서에 보면 이런 비슷한 그림이 있습니다. 경제학 원론이나 미시경제학 책을 보면 사실은 일반적으로 가르치는 이제 시장 경제가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이야기할 때 시장에는 두 경제 주체가 있다 이렇게 배우죠. 가게, 소비자가 있고 기업이 있다. 그래서 기업은 물건을 만들고 소비자는 그 물건을 구매하면서 그에 따라서 이 지출을 하고 또 그래서 기업은 그것으로 이제 이윤을 키운다. 기업은 물건을 만들기 위해 가게로부터 자본과 노동을 가져온다. 이게 이제 전형적인 우리가 배우는 경제학의 시장을 이해하는 틀인데 이 시대에는 이런 기후위기 시대에는 더 이상 그 모형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자연이라고 하는 제일 꼭대기 네이처라고 돼 있죠. 이것을 포함을 시킨 것입니다. 결국 자연과 인간이 그동안 자연과 무관하게 경제활동을 해왔고 단순히 자연은 인간에게 필요로 한 생산 요소, 천연자원이라든지 화석 에너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출하는 대상으로만 여겼는데 알고 봤더니 그것이 이제 인류의 생존에 위협을 가하는 그런 존재로 등장하게 됐다. 결국 우리가 여기서 얻어야 될 가장 큰 교훈은 무엇입니까? 자연과 인간이 별도의 개체가 아니고 엄청나게 서로 깊은 관련을 맺고 있으며 서로 순환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내용은 제가 다 설명드릴 시간 없지만 나중에 한번 보시면 어떻게 이 물질이 서로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고 이 균형이 깨지면서 우리는 다른 여러 가지 환경 문제도 있지만 특히 이제 전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기후변화라고 하는 이 상황에 도달하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점에서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간이 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많지 않습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미티게이션, 감축이죠. 또는 저감이라고 이야기하는. 또 하나는 애더프테이션, 적응이죠. 살아가는 겁니다. 요새 우리 말로 with 코로나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그러니까 with climate change인 거죠. 앞에서 잘 말씀을 해주셨지만 문제는 사실은 한 국가의 차원에서 보면은 그냥 기후변화가 주어진 것으로 하고 어떻게 여기에 잘 적응할 수 있을 것이냐. 예를 들어 어떤 방조제를 높이 싼다든지 특히 굉장히 위험한 지역에 있는 분들은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시킨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어떤 적응 방안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감축을 포기한다면 그로 인한 피해가 너무 크게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적응 정책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탄소 중립을 선언하는 것이 바로 이 감축이 없이는 인류의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세 가지 큰 흐름을 제가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해서 이것을 단순히 어떤 인간의 삶을 앞으로 굉장히 힘들게 만들 것이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시장에서도 기업들이 금융기관이 더 이상 기후변화 앞에서 우리도 맥을 못 추게 됐다. 우리의 생산활동, 경제활동에도 크나큰 피해를 미치게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시장에서 이제 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 첫 번째 흐름이 기업의 RE100입니다. RE100은 Renewable Energy 100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런 여러 글로벌 기업들, 뭐 다 아시는 기업들이죠. 이런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여기에 가입을 하고 선언을 해서 2050년까지는 우리 기업이 우리의 사업장에 사용하는 모든 에너지는 다 재생에너지로 바꾸겠다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해당 기업의 사업장만이 아니고 우리가 거래하는 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우리가 거래하는 다른 기업들,
중간재를 판매하는 그런 다른 기업들에도 이러한 아리백을 요구한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기업이 애플과 같은 기업입니다. 한국에 애플과 거래하는 여러 글로벌 기업들이 있습니다. 중견 중소기업도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에게 당신네들도 2030년까지는 재생에너지로 전력을 공급받고 재생에너지로 열을 공급받아서 그것으로 물건 만들어서 우리에게 팔아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거래선을 옮기겠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공공연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기후 문제는 경제 문제로 옮겨갔습니다. 이 아리백 가입 추세가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죠. 우리나라는 2019년까지는 하나의 기업도 여기에 가입하지 않다가 2020년도에 이제 8개 기업, 올해 좀 몇 개 기업이 더 가입을 했습니다. 지금은 340개 이상의 기업이 올해 현재 가입이 돼 있어서 이러한 글로벌 기업들의 과거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이런 경영상의 의사결정의 변화가 지금 전 세계 시장을 바꾸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흐름이고, 두 번째는 이제 ESG입니다. ESG는 물론 기업의 어떤 경영 전략, 투자 결정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금융기관들이 내가 어느 기업이 유망하다고 볼 것이라는 의사결정의 핵심적인 요소로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투자자들이 블랙락과 같은 세계에서 가장 큰 이러한 자산운용사 같은 이런 곳이 한국에 있는 유수기업들의 다 주요 주주입니다. 블랙락 같은 회사는. 이런 회사들이 당신네들 특히 ESG 중에서도 이 제일 앞에 있는 이 환경, 탄소입니다. 핵심은 탄소 줄이는 방식으로 경영활동하지 않으면, 그렇게 제조업의 제조 방식을 바꾸지 않는다면 우리는 투자를 빼겠다. 그 결과는 당연히 그 기업의 시장 가치 하락이겠죠. 이런 큰 흐름이 지금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여기 간단한 그림으로 보여드리는 것처럼 금융 부분의 ESG 전략이 이런 식으로 금융기관과 기업 간에 기업에게서 ESG 정보를 제공받기를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그 정보를 토대로 선별적으로 투자하는 이런 흐름으로 급격하게 자본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국가 단위에서도 이 흐름은 크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장 발빠르게 움직이는 곳이 EU연합입니다. EU연합은 이미 그린 딜을 선언을 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선언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재원도 마련하고 심지어 법제화도 해서 돌아갈 수 없게끔 이제 이 길로 간다.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크게 보면 그린과 디지털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 중에서도 그린을 가장 최상위의 가치로 두고 모든 생산과 소비의 전반에 걸쳐서 기후변화를 의사결정의 핵심에 두고 그걸 통해서 경제 성장을 이룩하겠다, 그걸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겠다라는 이런 선언을 하고 열심히 지금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추진한 내용 중에 우리나라 경제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 있다는 거죠. 여기 보시는 대로 플라스틱세를 이미 도입을 했고요. 플라스틱이 기후변화에 미친 영향이 크다는 것은 최근에 아마 많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플라스틱이 기본적으로 석유 기반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바꿔야 한다. 이런 기술적인 가능성들이 생겨나면서 큰 흐름이 생겨나고 있고, 특히 이제 한국 경제도 영향을 줄 것이 탄소 국경 조정 제도라는 겁니다. 많은 앞으로 이미 이제 우리 무역업계라든지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제도인데요. EU 영내에서의 탄소에 대한 비용 부담과 EU에 수출하고자 하는 다른 나라들의 탄소에 대한 비용 부담이 다르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국경에서 조정을 가하겠다. 그만큼 세금을 물리겠다 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여기 제가 써놓은 것처럼 이 자유무역 질서를 저해하는 것 아니냐, 기후변화를 매개로 보호무역주의를 시행하려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논의들이 지금 갑론을박 중에 있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과거의 잣대로는 분명히 이것은 무역에 있어서의 자유무역을 저해하고 수출하는 국가들의 어떤 이 공정한 무역 질서를 해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었겠지만, 지금 이 시점, 이 기후 위기의 시대에는 어느 국가에서 발생하는 탄소라고 하든지 그것이 기후변화에
추가적으로 영향을 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가장 근본적인 그 논리, 근거를 가지고 이 탄소 국경 조정 제도를 실현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미국에도 이 법안이 현재 정치인들에 의해서 비슷한 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우리의 주요 무역국인 미국과 EU가 이런 흐름으로 간다면 이것이 기후변화를 매개로 한국 경제에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이 매우 클 수 있다는 것이, 특히 우리나라의 철강 산업 같은 경우는 바로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큰 흐름들, 기업의 아리백 흐름, 또 ESG, 금융기관의 ESG 흐름, 국가들의 이런 탄소 중립 정책들이 결국은 세계 무역 질서를 재편하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10년 내에 이른바 탈탄소 무역 규범이 현실화될 것이다. 저는 그래서 2020년도 이 10년이 대한민국에 있어서 기후변화로 촉발된 경제 문제가 한국 경제를 다시 한번 도약하게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반등의 계기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은 세계 10위의 GDP 경제 대국에서 경쟁력을 상실하고 나락으로 떨어지느냐에 가늠할 수 있는 그 갈림길에 처해 있다. 저는 2020년도 10년이 너무너무 중요한, 아마 대한민국 사회에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있었던 고도 성장기, 그때 한국 경제가 움직여 왔던 그 이후에 가장 큰 위기이자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제학자인 제 입장에서는 과거에는 통하지 않았던 탄소 경쟁력이 곧 기후 경쟁력이고, 이것이 기업 경쟁력이, 이것이 합쳐지면 국가 경쟁력이 된다는, 저는 이러한 명제를 이제 우리 모두가 수용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한국 사회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몇 개월 전에 이 제프리 sak스 미국의 콜롬비아대 교수와 화상 컨퍼런스를 했습니다. 대담을 하면서 이분이 한국을 상당히 잘 아세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러니까 디지털 전환은 한국의 강점인데 반해 그린 트랜스포메이션은 한국의 도전이다. 굉장히 좀 좋은 표현을 썼지만 저 도전은 약점이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우리나라에서의 녹색 전환은 굉장히 큰 도전이고, 아직 한국 사회가, 한국 경제가, 한국 정치가, 우리 한국민이 여기에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가, 저는 사실은 확신하기 힘든 상태입니다. 그러나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한국의 에너지 현안은 상당히 극단적입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에너지를 수입하는 나라면서도 너무 그동안 에너지를 풍요롭게 값싼 가격으로 써왔습니다. 이것을 너무 당연시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이건 결코 그렇게 쓸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이제는 에너지 사용에 따른 가격이, 비용이 점점 더 많이 부과되는 시대인데, 그렇게 너무 오랫동안 편하게 살아와서 이것을 바꾸고자 하는 노력에 우리 국민들께서 잘 반응을 안 보이세요. 그래서 제가 여기 썼지만 왜곡된 에너지 가격 체계가 굉장히 심각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차원에서 보면은 원전 밀집도 세계 1위, 미세먼지 농도 1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꼴찌, 이런 굉장히 극단적인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 있는 대로 전체 발전량에서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제일 밑에 있는, 제가 초록색으로 좋은 색을 썼습니다. 사실은 검은색이 돼야죠. 제일 암울한 이 석탄과 석유와 이런 것들을 여전히 쓰고 있는 이런 나라인 것입니다. 반면에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80%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나라들도 존재합니다. 이미. 게다가 한국 안에서 들여다보면 지역별로 전력의 자급률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서울은 13%인 반면에 충남, 인천, 강원 이런 쪽은 굉장히 비중이 높고요. 충북, 반면 대전, 광주는 거의 전력 생산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만약 충청도민이라면 저는 상당히 억울하다고 느낄 것 같아요. 우리가 만든 전력 주로 대부분 다 석탄입니다. 우리 도민들은 그로 인해서 각종 환경 피해를 겪고 있는데, 그 전력은 수도권, 서울로 간다는 것이죠. 저는 당연히 가격을 달리 매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우리나라 전력 요금 체계는 전국 단일 요금제죠. 이런 것도 굉장히 불합리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별 발전원 비중입니다. 한번 보시는데요. 한국은 전통 에너지원, 원자력, 석탄, 가스 이 세 개로 발전하는 비중이 90%에 달하는, 여전히 재생의 비중이 너무 낮은 그런 유일한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이 정도로 기존 전통 에너지원에 종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꿔야 한다는 것이죠. 자, NDC 목표 잘 아시죠? 현재 한국이 40% 감축을 목표로 세웠는데, 목표는 세웠지만 과연 달성할 수 있을 것이냐?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듯이 한국 사회, 한국 경제에 엄청난 이 변화 의지가 없다면, 그리고 그것이 구체로 정책화되지 않는다면 매우 힘든 목표다 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이런 도전과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도전의 내용이 있고, 그러나 또 밝은 면도, 기회를 우리가 볼 수 있는, 특히 이제 기후와 일자리 간에 이것이 상충되지 않고 하나로 갈 수 있다는 이러한 가능성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이죠. 자, 제가 한 나라가 어렵게 살면 산이 이 모양이 됩니다. 이게 1930년대 우리나라 산의 모습이었어요. 나무가 하나도 없죠. 50년의 산의 모습입니다. 왜?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나무를 베어서 땔감도 쓰고 또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수탈도 당했죠. 그러나 우리는 이런 산을 만든 나라예요. 이런 산을 만들었습니다. 2차 대전 이후에 조림에 성공한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이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가 아직 빠르게 움직이지는 못하고 있지만, 이 저력을, 산을 이렇게 푸르게 만든 저력을 우리가 활용한다면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고 국민들이 합심해서 이 기후위기를 하나의 기회로 만들어가는 이런 나라가 될 수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믿고 바라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